민준아, 제발, 제발 이 돈 그냥 받아줘. 이건 내 마지막 희망이란 말이야. 방금 자신의 전 재산을 친구에게 건네며 애원하던 이 남자. 고아원에서 자라 맨주먹으로 세상에 나와 5년간의 막노동 끝에 겨우 5천만 원을 모아 작은 카센터를 차리려던 23 강민준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으며 오열하는 저 친구는 민준의 유일한 가족이자 형제였던 박지훈. 오늘 그의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비보를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당장 수술비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민주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친구를 위해 던진 이 뭉칫돈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나비 효과가 될 줄은. 그리고 몇 달 뒤 군대 연병장 한복판에 헬기 한 대가 자신을 찾아 착륙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이것은 한 청년의 선의가 만든 믿을 수 없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곳은 보육원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도 이름도 모른 채 그렇게 18년을 살았죠. 퇴소를 앞둔 날 원장님은 제 손에 낡은 통장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정부 보조금과 후원금을 아껴 모은 500만 원. 그것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민준아, 이걸로 작은 방이라도 얻어서 시작해봐. 넌 강한 아이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전쟁터였습니다. 보증금 300에 월세 30짜리 좁은 옥탑방을 구하고 나니 수중엔 170만 원이 전부였죠. 당장 먹고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배달, 식당, 주방 보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하지만 제게 가장 큰 돈을 벌게 해준 곳은 바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어이, 거기 학생. 힘 좀 쓰게 생겼네. 내일부터 나와봐. 일당 8만 원 쳐줄게. 그렇게 시작된 막노동은 고됐지만 정직했습니다. 땀 흘린 만큼 돈이 됐고 기술이 늘수록 일당은 10만 원, 1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내 가게를 차리자.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내 기술로 먹고 살자.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옥탑방 보증금은 1,000만 원이 되었고 통장에는 정확히 5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작은 카센터를 열 수 있게 된 겁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상가 자리를 알아보던 그날 제 인생을 바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민준아, 나 지훈인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는 저와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친형제나 다름없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심장마비래. 지금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는데. 수술비가. 지훈이는 몇 년 전 마음씨 좋은 한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늦둥이 아들처럼 아껴주시는 부모님 덕에 처음으로 가정의 따뜻함을 알게 됐죠. 그런데 작년에 양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양어머니와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인데? 4천만 원이 넘는데. 당장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민준아, 나 너무 무서워.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소리쳤습니다. 기다려.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 곁에 있어. 전화를 끊자마자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에 있던 5천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돈을 가방에 쓸어 담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이상하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단 1초도 들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어머니는 제게도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셨으니까요. 명절 때마다 저를 불러 따뜻한 밥을 챙겨주시던 유일한 어른이었습니다. 지훈아,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지훈이에게 달려가 돈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아. 내 어머니 수술비야. 일단 이걸로 수술부터 해. 안 돼. 이건 내 전 재산이잖아. 내 꿈이잖아. 이걸 어떻게 받아? 시끄러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이건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갚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발, 제발 이 돈 받고 어머니부터 살리자. 응? 한참을 실랑이한 끝에 지훈이는 돈가방을 받아들고 울면서 수납 창구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훈이 어머니는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제 수중엔 다시 17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5년의 세월이 하룻밤 만에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옥탑방에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우편함에 꽂힌 편지 한 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영 통지서. 고아 출신이라 군 면제 대상인 줄 알았는데 그동안 벌어들인 소득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었습니다. 아, 이게 내 인생인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카센터 사장님이 되려던 꿈은 졸지에 군인이 되어야 할 운명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저는 며칠 뒤 논산 훈련소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훈련소 생활은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막노동으로 다져진 체력 덕분에 남들보다 뒤처지지는 않았죠. 그렇게 5주간의 훈련이 끝나고 저는 강원도 최전방에 있는 포병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신병 왔냐?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 막노동했습니다. 오, 힘 좀 쓰겠네. 잘 됐다. 너 오늘부터 포반으로 와라. 우리 부대는 포 쏘는 게 주특기야. 그렇게 시작된 군 생활은 낯설고 고되기만 했습니다. 매일같이 수백 킬로그램짜리 포탄을 나르고 산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는 포성 속에서 귀를 막아야 했죠. 지훈이에게서는 가끔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 돈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건강하게만 지내달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등병 생활에 겨우 적응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포상 정비를 하던 중 행보관님이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야, 강민준, 너 빨리 대대장님 실로 가봐. 지금 당장. 네, 제가 말입니까? 그래, 너. 사단장님이 너 찾으신대. 뭔 사고 쳤냐? 사단장님. 군대에서는 대통령과도 같은 존재. 그런 분이 저 같은 이등병을 찾는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대대장님 실로 달려가자 대대장님은 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강이병. 자네. 도대체 사단장님과 어떤 관계인가?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왜 자네를 보자고 헬기까지 타고 오신다는 건가? 일단 따라오게. 대대장님을 따라 연병장으로 나갔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머리 위에서 거대한 굉음과 함께 검은 헬기 한 대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비상에 걸렸고 모든 장병이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헬기에서 별 3개가 빛나는 장군 한 분이 내렸습니다. 사단장님이었습니다. 대대장님과 저는 목이 터져라 경례를 외쳤습니다. 충성. 사단장님은 대대장님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곧장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자네가 강민준 이병인가? 이병? 준. 맞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네. 나 좀 따라오게. 자네에게 온 손님이 있네. 손님이라니.
저를 찾아올 사람은 지훈이밖에 없는데 지훈이가 사단장님과 함께 올 리는 만무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사단장님을 따라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면회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지훈이와 너무나도 건강해 보이는 지훈이의 어머니, 그리고 처음 보는 중년의 신사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아, 민준아. 지훈이와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준아. 내 덕분에 내가 살았어. 아닙니다, 어머니. 건강하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한참 동안의 재회가 끝나고 사단장님이 옆에 서 있던 중년 신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강이병, 이쪽은 내 오랜 친구이자 자네 친구 지훈 군의 외삼촌 되시는 분일세. 네, 외삼촌이요? 지훈이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민준아, 이 사람은 내 오빠야. 오래전에 사업 때문에 미국으로 가셔서 연락이 끊겼는데 내가 수술받고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편지를 보냈단다. 내 이야기를 전부 적어서.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오빠가 한국으로 바로 들어온 거야. 외삼촌이라는 분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내가 동생과 조카에게 너무 무심했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 동생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그때 사단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는 자네가 아니라 내가 갚아야지. 내 오랜 친구의 동생을 살려준 은인이 내 부대에 있는데 내가 사단장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사단장님은 지훈이 어머니의 오빠, 즉 지훈이 외삼촌과 군대 동기이자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던 겁니다. 지훈이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외삼촌이 사단장님에게 연락했고 모든 자초지종을 알게 된 사단장님이 저를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강이병, 자네의 선행은 우리 사단 전체의 자랑이다. 자네 같은 청년이 있다는 게 정말 든든하군. 사단장님은 그 자리에서 제게 포상 휴가증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으로 5천만 원을 다시 보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저는 그저 친구를 도왔을 뿐입니다. 이 사람아, 이건 명령이야. 자네의 따뜻한 마음은 내가 받았으니 그 돈은 자네 꿈을 위해 쓰게. 그리고 자네 사회에서 카센터를 하고 싶었다고 들었네. 맞나? 네, 맞습니다. 잘 됐군. 우리 사단에 정비대대가 있는데 그곳에서 기술을 제대로 배워보는 건 어떤가? 내가 자네의 보직을 그쪽으로 옮겨주겠네. 전역할 때쯤이면 최고의 기술자가 되어 있을 걸세.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5년간의 고생이, 친구를 위한 단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 거대한 선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제 군 생활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사단 정비대대로 보직을 옮겼고 그곳에서 체계적으로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웠습니다. 선임들의 도움과 사단장님의 배려 속에서 저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고 각종 정비 관련 자격증을 휩쓸었습니다. 전역하는 날 부대 앞에는 지훈이와 어머니 그리고 외삼촌이 저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외삼촌은 제게 작은 상가 건물 열쇠를 건네주셨습니다. 민준군,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일세. 여기서 자네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게. 그렇게 저는 꿈에 그리던 강민준 카센터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대학에서 요리를 전공한 뒤 제 카센터 옆에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매일 얼굴을 보며 서로를 응원하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이웃이자 형제가 되었습니다. 가끔 밤하늘을 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내가 5천만 원을 내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여전히 세상을 원망하며 고독하게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심을 다한 선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언젠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큰 선물로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